네, 그리고 이달부터 분양시장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또 청약에 당첨이 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달라지는 청약 제도가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떤 변수가 될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침체 속 고금리 기조 속에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청약 제도를 좀 개편한 것도 연관된 흐름이죠. 그렇죠. 미분양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청약 규제도 그동안에 이게 이제 실수요 중심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 이런 제한을 과감하게 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이 1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한 7만 5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미분양 이음 그 가구 수가 한 6만 2천 가구 정도 되는데 그걸 훨씬 이제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청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유효 수요가 더 늘어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경쟁률도 약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그래픽에서도 미분양 주택의 가파른 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달라진 청약제도 내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이른바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대폭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규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이 있든 없든 뭐 어디에 살든 성인이면 누구나 다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다주택자도 서울에 청약을 줍줍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순위 서울 같은 경우 지난번에 둔촌중구 같은 경우에 무려 5배를 뽑았잖아요. 그래도 미분양이 되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줍줍을 하는 셈인데 그러니까 청약 기회는 넓어졌지만 과연 이게 매력적인 상품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트, 매력적인 상품인 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 있는 다주택자 예를 들기도 하셨는데 지역 제한도 없어졌고 유주택자에게도 문턱이 낮아진 건데 그러면 청약에 당첨이 된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그 의무도 폐지가 됐잖아요. 2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라졌다는 건데 다만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양도세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줍줍으로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난 입주를 하겠죠.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그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종전집을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양을 받는다면은 언제 뒤에 이 집을 팔아야 되냐면은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있다가는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시고 분양 여부를 결정하시면 규제가 좋을 것 다 같습니다. 풀리긴 했지만 양도세 기준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공급 주택도 알아볼 텐데 투기 과열 지구에서도 이제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특별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지역이 아니고요. 투기 과열 지구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투기 과열 지구가 서울에서 보면은 강남 3개구하고 용산구만 살아 있죠. 전국은 다 규제가 해제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특별 공급으로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 하루 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양가 9억 원이 넘어서면은 청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생애 최초 구입 자들 이런 분들은 관계 없겠죠. 뭐 그런데 왜냐하면 9억 원이라면은 그 이하라면은 집도 작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 아니면은 뭐 다자녀다. 그러면 집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뭐 폐지해서 뭐 이제
대형 평형도 어떻게 보면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이를테면 그 청약 시장의 빗장이 좀 풀리면서 기대를 좀 높아지고 있는 세대가 2030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보다 좀 요건이 완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분양이 답이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분양받는 것은 일종의 안전자산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네. 뭐 당첨되는 순간 큰 수익 차익을 누렸지만 지금은 저는 약간 선택 자산이라고 봅니다. 네.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아까 뉴스에 보신 것처럼 위험 네.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입주 때 분양가보다 더 낮아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한 10% 정도 분양가가 싸야 돼요. 네.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지금 분양 관련 규제가 풀렸지만 시장은 종전보다 훨씬 더 양극화, 초양극화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입지보다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좀 선별해서 청약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분양 시장이 분양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에 안전 자산이었다면 네. 이젠 선택 자산이다. 네. 분양을 받으려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네. 리포트 나갈 때도 고개를 네. 이렇게 끄덕끄덕 네, 예, 하시면서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입주권을 찾는 수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흐름인가요? 시장의 그렇죠. 상황이? 지금 이제 마피 분양권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요. 네. 역시 뭐 실수요자라면 나름대로 메리트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역시 주변 시세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입주 때까지 적어도 1년에서 한 3년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실물을 인도받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니까 네. 그때까지 내가 중도금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중도금 이자가 지금 6에서 한 7%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만큼 할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가격 경쟁력을 보고 결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예. 분양 받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네. 계신데요. 자, 어쨌든 이런 그 제한이 없어지면서 다주택자에게도 청약의 길을 더 열어주게 된 건데 네. 이런 방향이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건설업체들이 추가로 분양을 안 한다면 미분양은 줄겠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분양이 나오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3월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지금 17,000가구가 분양이 될 예정인데 네. 기존의 미분양은 조금 해소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새로 나오는 분양이 또 미분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미분양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뭐냐면 건설사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본분양 준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그 분양 시장 와중에 가장 또 주목을 받은 곳이 둔촌 주공 아니겠습니까? 자, 둔촌 주공 아파트 소형 평형 물량에 대한 모순위 청약이 이제 8일 진행이 되는데 네. 자, 전국의 다주택자 청약까지 몰린다고 한다면 완판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완판은 자신을 못하겠고요. 아마 선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 상경 청약이 어느 정도 유입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인기 평형들은 이미 다 팔렸습니다. 네. 흔히 말하면 이제 84제곱미터나 59제곱미터잖아요. 네. 그 살림집으로 쓸 수 있는 아파트들인데 이런 건 다 팔고 이번에 남아 있는 게 29, 39, 49제곱미터 소형입니다. 네. 이게 한 899가구. 예, 맞습니다. 이게 약간 오피스텔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예. 보면은. 그래서 분명히 뭐 관심도 좀 모아질 것 같긴 하지만 완판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네. 완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방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둔촌주공 외에 어느 지역이 청약 규제 완화의 수혜를 또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달 또 15일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도 이 줍줍 물량이 나옵니다. 한 20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거는 2년 전 분양가입니다. 네. 그런데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가 있는데 의무 거주권하고 이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네. 공공택지라서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체크를 하시고
한번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둔촌주공 얘기할 때 우리가 상경투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상경투자가 어느 정도 네. 유입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바꿔서 말하면 그럼 지방에도 미분양은 어떻게 되는가 또 네.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방의 미분양이 한 6만 3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수도권보다 5배가 많습니다. 네. 지금 불 꺼진 아파트라고 그래서 미입주 아파트도 지방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일각에서 그러면은 이 줍줍 기회가 더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빨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지방 수요를 뺏어간다는 거죠. 예. 그런 우려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큰 부메랑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기 지역의 경우에 다 순인의 어떤 청약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해도 안 돼서 결국 줍줍으로 나오는 물량이니까 만약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굳이 청약할 필요가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마피 분양권을 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급금 매물을 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근본적으로 청약 열기가 높아지려면 우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할 텐데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한데요. 정부는 집값의 낙폭은 줄고는 있지만 아직 바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언제쯤 저점을 찍을 거라고 가장 전망하십니까? 중요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질문.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주로 낙폭 과대 지역에서 바닥을 다지는 양상, 매물이 소화되는 양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지금 시장이 온기가 도는 게 아닙니다.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게 역전세난이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도 있고 고금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하고 정부의 어떤 군불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래가 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네. 과연 시장이 바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는 당장은 적어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관건은 제 생각에 거의 아마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지금처럼 역전세난이 심하지 않았다고 저는 네. 기억합니다. 네. 이 역전세난이 어느 정도 풀리느냐 말하면 전세값이 언제 상승 반전을 할 거냐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을 찍는 어떤 그런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항상 지금 전세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시면은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락 반전을 얘기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네. 상승 반전을 또 얘기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가 됐습니다.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30%까지는 대출이 가능해지고 또 여기에다가 임대 매매 사업자도 허용이 됐는데 이 역시 거래 활성으로 이어질까요? 거래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령 집을 안 사는 것은 대출을 안 해줘서 안 사는 게 아니죠.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네. 더욱이 지금 규제를 완화했다는 건데 사실상 보면 불이익을 어떻게 보면 없애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낙폭을 좀 줄여주는 뭐 연착륙 효과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내용은 어려운데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네. 실수요자 분들은 새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주요 거점 지역의 급매물을 잡는 게 나을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다리품이라고 봅니다. 품을 팔아야 된다. 예. 과거에 주로 다리품 팔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다리품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정보가 공개되는데 지금은 가령 급금 매물을 사시려고 그러면은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주민들 반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상 밑에 이 급매물을 감춰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현장을 가셔서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분양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급금매를 살 거냐 아니면 네. 요즘 또 경공매로 또 내 집을 장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피 분양권을 살 거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가 아니라
바로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싼 걸 사시라는 거예요. 싸게 사라, 무조건 싸게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집값이 곧바로 반등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어떻게 보면 내가 살려는 그런 상품들이라 할까요? 아파트를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가격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요. 네. 여러 가지 상품을 반드시 비교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방금 말씀하신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어떤 것들인가요? 가령 뭐 강남은 입지가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오른다. 둔촌주공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네. 중강남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뭐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줍줍을 할 만큼 미분양이 발생했는데 과거 같으면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런 모습이 그대로 분양 시장에도 나타나고 내 집 장만을 하실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살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네.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전세 사기로 피해를 네. 입은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30대 피해자가 안타까운 일을 겪은 일도 생겼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네. 이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원책이 나왔습니다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나온 대책에 또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살던 빌라가 임의경매로 넘어가서 사실상 전세금을 이제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결국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건데요. 네. 보통 경매를 넘어갈 때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내 보전금을 돌려받는다는 이 제도가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2011년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때 당시에 최우선 변제금이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7천만 원에 들어오셨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이게 인천이 최근 들어서 1억 3천만 원으로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을 조금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그 그거를 말씀하시는 좀, 거죠. 예. 좀 빠른 속도로 인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각지대 나온 김에 지난번 나왔던 두 가지 대책에서도 좀 사각지대 이 피해자 같은 경우도 빠져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리에 대출 연장한다거나 거주지를 좀 긴급 지원한다거나. 전문가로서 좀 보완 점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어떤 점을 좀 추가해야 지금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국세 같은 세금 미납 사항에 대해서 세입자가 알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완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보완한다면요. 네. 신원 확인 시스템을 저는 강화를 해야 된다. 신원 확인 시스템. 신분을 속이고 예. 주민등록을 위조하거나 은행 통장을 위조해버리면 이건 일반인에서는 거의 이걸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런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신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네. 세입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어떤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아예 전세 보고 사기를 있습니다. 원천 차단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까지.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보강이 됐는데 이 신원 확인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